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강릉, 광주가 35도, 대전 34도, 서울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5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 시사본부가 월요일을 시원하게 책임질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병 앓는 분들 참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휴가 복귀 후에 오늘 월요일이라 참 힘든 날이긴 한데 이 코너가 좀 시원하게 여러 시사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하야 시사가 먼데이 코너인데요. 시사가 먼데이. 시사가 뭔데? 무엇인데?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월요일이니까 먼데이라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희영 한양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희영 교수님은 시사본부 처음 나오셨잖아요. 처음입니다.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이종우 박사님은 자주 나오셨어서 참. 예. 예, 그 새로 또 생긴 코너에 이렇게 첫 출연을 하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요. 예. 시사가 먼데이의 그 중의적인 표현을 이렇게 재미없게 앵커님이 하실 줄 몰랐어요. 좀 이렇게 그래서 시사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예,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걸 시사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국민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일에서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월요 시사 토크 시사가 먼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연일 여론전에 나섰던 조국 이제 전이죠. 청와대 예.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다양한 SNS 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자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결론 내렸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정치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이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대략 좀 보이긴 합니다. 보이세요? 예, 역시 뭐 정치를 하는 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1965년 체결했던 한일 그 청구권 협정 관련한 그 비밀이 해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간 공동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고 백서를 냈는데 그 백서 내용을 보면 이거 국가 간 배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과 중앙일보의 예. 보도 내용이었고 예.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전 수석이죠. 그게 아니고 그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개인의 청구권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거기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생략하고 보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과 전면전을 또다시 한번 선언을 한 거죠. 네. 조국 전 수석이
그러니까 수석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네. 가지 SNS를 통해서 뭐 글을 남기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장혜영 그러니까 교수께서? 비판을 좀 받다가 좀 비판이 좀 거세지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또 잠시 중단을 했었죠. 한 며칠 중단했다가 지금 네. 민정수석자를 내려온 이후에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뭐 일본과 대항하는 듯한 내용도 보내고 현재 야당들과 대항하는 듯한 모습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간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리 민간인이어도 우리는 평생 아마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법무부 장관 뭐 유력한 후보자니 어쩌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명함이 공백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실은 민간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를 하는 것도 이제는 민간인이니까 자유로워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우리는 현 정부 쪽의 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되게 주축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 SNS 활동은 기존에 하던 것을 뭐 이어가니까 뭐 새로운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앞서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 정치를 그만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은 명확히 있어 보이고 향후 어떤 행보를 가든 간에 지금 현재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야나 찬반이나 보수나 이걸 떠나서 지금 행동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네, 조국 수석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예. 갖고 있어요.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좀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게 가장 유력한 것이고 아니다 총선 출마해야 된다. 우상호 의원도 계속해서 부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방점이 점점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부산? 뭐 부산이 될지 어딜지는 모르죠. 예. 이제 뭐 그 영도에서 뭐 이현주 의원과 붙을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설에 불과한 거고. 예. 어찌 됐건 뭐 이제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는 사람의 행보치고는 조금 특이한 점들이 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다면 예. 어떤 미션 때문에 보내겠습니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음.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도 청와대 들어갈 때 처음에 네. 그거 하려고 들어간다라고 본인이 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SNS에 주로 글을 올리는 내용을 보면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하고는 거리가 먼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의 업무에도 해당이 좀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예. 향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하고 연관 지어 보더라도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예.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입법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요즘의 얘기는 보면 그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그것도 있는 아주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최대 현안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빅픽처가 따로 있는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서히 총선 출마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튼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또 워낙 본인이 극구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만둔 지 뭐 26일에 뭐 퇴임하고 뭐 얘기 듣고 이랬으니까 이제 며칠 주말 이제 겨우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 많은 기자들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극구 부인했다라는 것은 사실 만약에 그만둔 다음에 바로 SNS에 또 그런 관련 내용을 전략적으로 안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정치인들의 행보나 정치인들의 언행은 어디까지를 한 수를 내다봐야 되는지 뭐 두 수, 세 수까지 내다봐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지금 유력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날 것인가.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공략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냐 아니면 총선이냐에 대한 답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가도 가능성은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쪽보다는 총선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정말로 해버리면 네. 야당에서 공략하는 어떤 이 전략적인 면에서 지구 이기교를 떠나서 너무 진짜 같은 사람들이 그 고위 공직 자리를
이렇게 겹치는 것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조국 수석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야당에서 공략하기 쉬운 약점 중에 하나가 인사 관리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지탄을 받고 있는 본인 스스로 이런 높은 자리에 한 번, 두 번, 한 정권에서 연이어 간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오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총선에 당당하게 나가서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쩌면 조국 전 수석이 길게 정치를 할 거라면 총선을 가는 게 전 당연히 맞다라는 해석이 듭니다. 예. 조 전 수석의 총선 행위면은 총선에 대한 상당한 흥행 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기류를 보게 되면 예. 청와대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상당히 이 초점이 총선 쪽으로 지금 뭐 향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정철 그 원장이 원장으로 간 이후부터 그래서 약간 그 내년 총선 관련한 총력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기조를 보더라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조금 그 전략적인 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지금 최대 목표로 좀 잡은 거 아닌가. 네. 당청이 모두. 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버리기 아까운 또는 숨겨놓기는 좀 아까운 카드라는 거죠.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아직까지는 총선 행위로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응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더라도요. 네. 조국 전 수석 정도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라고 나가는 것보다는 예. 떠밀리듯이 맞아요. 예, 마지못해 이번 이렇게. 법무부 장관 지명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안 되면 간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예요. 게다가 네. 높은 알려져 있는 인지도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저런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수식어로 같이 붙어 다닐 텐데 그리고 민정수석 하기 전에 이미지도 상당히 여론에겐 좋은 쪽이었었거든요.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카드죠. 네.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며 조 전 수석을 향해서 맹공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이제 뭐 반대 내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 수석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의 주역으로 좀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또 보수 야당 쪽에서 1차적으로 우선 경질 대상으로 계속 거론을 해왔던 인물이란 말이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경질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이건 먼저 거의 전쟁하자는 얘기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여당에서 생각할 때 반짝반짝하는 카드라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게 또 전략적으로도 서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금 거론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천기를 누설하자면 어허. 벌써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어. 조국 대 황교안이면 이미 결론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둘 다 빠질 가능성도 저는 봅니다. 6965님 지금 언론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반박 논리를 펼칠까요? 솔직히 조국 수석의 말씀으로 인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9300님은 조국 수석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아마 하반기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조국 수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국 전 수석이죠.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개명교수와 함께 월요 시사 토크 시사가 먼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를 명분으로 소집한 7월 임시국회 오늘 오후 2시에 개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당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지금 합의를 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2시 본회의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지금 오후에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보고 나서 본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네. 본회의는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의사 일정이 과연 이제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건 게 원포인트 안보 국회인데요. 예. 저는 이 전략상 미스라고 봅니다. 아, 무슨 국회 앞에 뭐가 수식어가 엄청 붙어요. 아니 항상 그런데 보면. 예. 원포인트라고 하는데 원포인트가 뭔지 딱 지금 떠오르세요? 아니요. 예.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 전반을 다 다루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포인트가 아니죠. 예. 예,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국방위도 열고 뭐 저 외통위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서 뭐 러시아 군용기의 뭐 독도 영공 침범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부분도 다루고 뭐 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좀 그걸 원포인트라고 돌아가니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딱딱 집어서 아니 일본의 경제보복, 러시아의 뭐 그 군사 뭐 침범 이런 식의 딱딱딱 요 세 가지 정도를 원포인트라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면 예. 예를 들어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한 사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국회를 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성사시키기도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든단 말이죠. 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목표가 좀 분명합니다. 예. 추경안.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건 선명하네요. 예, 예. 뭐 어찌 됐건 그 한 가지로 딱 요약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여당이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원포인트라고 하지만 원포인트가 아닌 3포인트.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좀 문제는 뭐냐면 요구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또 이게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요구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 최근까지는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처리하자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또 뒤로 좀 빠졌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 그거 보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또 방탄국회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 물려 있을 뿐더러 뭐 국회 폭력 사태 지금 조사 수사 뭐 이런 것들도 국회를 열면 일단은 또 멈추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은 원포인트라고 하는데 3포인트 정도를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 여당 야당이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손가락을 걸어서 합의를 보고 일단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열지도 못하고 지금 2시에 만약에 우리 이종훈 박사님이 예상대로 제대로 임시국회조차 안 열리고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한들 원내대표들끼리 뭐가 합의가 되겠어요. 지금 서로 입장이 명확해요. 그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은 어차피 지금 이 부분 안보 문제를 하고 같이 추경을 하자인 거고 네. 민주당 쪽은 조건을 걸고 뭔가를 담보로 내세워서 추경 이런 거 없이 그냥 추경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한 발씩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한 발 물러날 것도 없어요. 한 발 물러난다는 개념도 없는 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지고 누구 하나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원내대표들끼리의 모임에서 그 이후에 후폭풍을 원내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임시국회가 먼저 열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원내대표가 회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오늘 일단은 문은 열린다고는 합니다만 진짜 열릴지 아닐지는 아무도 오히려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만 해도 빈손국회라는 그렇죠. 예, 오명을 빈손국회였죠. 쓰고 끝났는데 네. 오늘이 7월 29일이에요. 근데 네. 7월 임시국회가 개회가 되는 달이 이미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 7월 29일이고 그동안 무언가를 계속 해왔다가 추가로 이건 더 해야겠다고 해서 원포인트를 이름을 달면 거긴 공감이 가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계속 원포인트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양당 모두 별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더군다나 저는 일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전 너무 세게 보이던데. 더군다나 이 네. 양당의 지금 원내 지도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당의 그 원내 대표들께서 네. 정치력이 부족하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 제가 거의 역대급으로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 뭐 예를 들어 당청 관계랄지 또는 당 지도부와 그 관계랄지 이런 게 좀 얽혀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풀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협상력을 좀 확보를 해서 네. 밖에 나와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태에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인영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하고의 그 관계 부분을 좀 원활하게 풀어내고 있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끌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6월 임시국회 뭐 정상화 합의했다가 뭐 당에서 추인도 못 받고 그 이후에 협상력이 더욱더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큰 문제다. 당분간 이런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 임시국회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희망을 걸기 어렵고 사실 8월 들어가면 결산국회거든요. 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7월 국회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 확실하게 뭔가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데 매듭 지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런 해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본인들의 어떤 입장만 요구하고 있고 위하고 있는 게 보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경제 위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이런 행태에 뭐 여야 보수 사실은 다 떠나서 분노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이 가운데서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 국난에 앞서서는 사실은 하나가 돼서 일단 위기부터 모면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또 티격태격 하든 사실은 이런 자세라도 보여주면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요즘 답답한 것은 이렇게 먼저 외교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문제에서조차 내부에서 이견이라기보다 오히려 발목 잡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태클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올 때는 좀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이게 뭐 요즘에는 국방안보 뭐 이쪽 프레임이 아니라 뭐 친일이냐 아니냐 뭐 이 프레임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도 좀 화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 추경안부터 얼른 처리하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저는 추경안을 또 떠나서 여야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일단 여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안보 전국 이런 얘기가 돌고 지금 안보 국회까지 원포인트로 지금 개회하자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 반등 기회를 좀 삼기 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인 뭐 수치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거의 최저 지지율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전략 방향을 잘못 선정을 하는 바람에 그 결과다. 그게 이제 계속 지금 누적이 되니까 이런 현상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불평을 토로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걸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쪽에서 걸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거의 또 동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친일 프레임 뭐 안 걸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그런 측면이 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제 전략적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도 제가 보기엔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안보 국회를 뭐 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안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무엇을 제일 우선시 삼아서 어떻게 여당을 공략할 건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냥 판을 잔뜩 벌려만 놓는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고, 예.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라고 뭐 생각을 했다면 그걸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행보를 좀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이게 아니다. 우리는 반일 보수다. 라고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그에 맞는 행보를 선보이면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일 보수 쪽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 정서를 지금 잘 못 읽고 있는 부분이 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지층조차도 자꾸 말실수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뭐 황교안, 뭐 나경원 등등등 그 자유한국당의 수장들에 대한 이야기, 불만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말한 반사 이익이라도 얻을 텐데 오를 만한 기회가 생겨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뭔가 태클 걸 만한 일을 해도 문제는 치고 올라가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보수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들에게 그렇다고 또 여당 편을 들어 여당 쪽으로 같이 동조하는 모양새를 낼 당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정말 바르게 가려면 여당이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 편도 어느 때는 같은 편에 섰다가 이게 사실은 바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 그들은 또 그들을 볼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당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실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세우는 이유는 이분들에게는 그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한동안 지금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경영교수와 함께 시사가 먼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영상 보셨죠? 저도 주말에 그 영상이 떴길래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장면과 관련해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고유정 씨는 역시 굉장히 침착했다. 여기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 네. 이건 역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일단. 의도? 네. 거긴 잠시 뒤에 듣고요. 예. 장희영 교수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유정의 그 얘기 기억나세요?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 왜요? 경찰 왜요? 네. 제가 당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예. 고유정의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고유정의 이 치밀함이라든가 혹은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는 그 이후에 내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 인정한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제가 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 말했을 때는 왜요? 저 아니에요. 제가 당했는데요. 요때 플랜은 아마 고유정은 이렇게 알았을 것 같아요. 자신 스스로 자신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남편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냈고 이후에 실종이 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고유정의 1번 플랜이었었습니다. 이후에 자기가 조작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그 문자나 이런 증거가 있으니 자신은 끝까지 그냥 피해자로 남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찰이 체포가 돼서 차로 이제 이송이 되는 그 과정에 함께했던 경찰관이 전 남편 살해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살해에 대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고유정이 태어난 표정, 정말 놀라는 듯한 연기, 이 부분이 100% 연기였다는 게 이후에 자기 스스로 바꾼 진술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걸 다 알고 나서 영상을 이제 뒤늦게 보니까 오히려 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예.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 매체에서 참 많이 다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사건 초기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지탄이 많은 상황에서 이 초기 영상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이 영상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면피성 예. 아니냐는 거죠. 면피? 예. 그러니까 초동 수사에 실패했다. 예. 이런 지적이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랬던 그 정황들도 많이 드러났어요. 예컨대 뭐 현장 검증도 하지 않고 또 최초의 CCTV도 경찰이 사고 발생하면 요즘은 CCTV 먼저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시피 한데 네. 오히려 이걸 확보를 안 해갖고 유가족이 확인했다면서요. 동생이 이제 네. 찾아서 그렇죠. 뭐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고희정 씨 그 집안 자체가 뭐 제주도에선 나름 뭐 유지 뭐 이러다 보니 뭐 경찰 쪽이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배려를 해서 내지는 눈치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좀 면피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이걸 좀 택한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면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이 박기남 전 제주 동부 경찰 서장이에요. 서장이라면서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언제는 현장 검증하는 것도 현대판 조리돌림이라고 고유정 현장에 안 데리고 나가더니 데리고 나가봤자 제대로 된 현장 검증 되겠냐? 그냥 사람들한테 야유받고 욕만 얻어먹고 오기 위한 이런 거는 인권을 생각해서 고유정의 인권을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그 경찰들이 갑자기 면피성으로 이런 영상을 제공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냐 또 이제 이런 고유정의 얼굴이 다 드러났잖아요. 표정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유출 자체가 사실은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내부 네.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수장이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해명 혹은 변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경찰이라는 아주 타이트한 조직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면서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논란들과 부정적인 여론들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다 공개돼야 된다라는 또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예. 이건 공개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것이 상반되는 또 논란들이 또 불거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내부 공복 규칙에 따라서 안 하도록 돼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일부러 공개를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공개된 내용으로 보자면 별로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희정 씨가 그동안 뭐 진술 과정에서 보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최면 같은 거를 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침착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하니까 설마 저 여성이 거짓말을 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이 공개를 한 건데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만 좀 요기 예, 부른데 짧게요. 공개한 예.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좀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잘해서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경찰서장까지 했던 사람이 규정을 어기고 공개한 건 분명히 잘못됐고 어차피 공개할 거라면 필요했을 때 그때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했을 때 차라리 그때 공개했더라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다양한 시사 이슈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김갑수님께서 시사가 먼데이 첫 시간 잘 들었습니다. 시사가 먼데이 제목도 좋은데 저도 하나 제안해 봅니다. 시사 비빔장. 시사를 맛있게 비벼 먹는 비빔장 어떤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시사가 먼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